안녕하세요. 분노 유발자인 사람과 잠시 고부지간으로 살았던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나이를 들으면 알 수 있듯 저는 고부 두 사람 중 며느리였어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모 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봤지만 제 시모는 그런 시모들에게 절대 지지 않을 만한 만행을 제게 저질렀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밀어넣었던 제 전 시모의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외동딸로 5살 때 일찌감치 엄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던 아빠는 어려운 형편에 홀로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그런 아빠 덕에 저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고 서울의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도 했어요. 그러다 나이 30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저를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절... 명희 씨가 워낙 말도 야무지게 하고 웃는 얼굴이 예쁘잖아. 딱 자기 이상형이라고 종훈 씨가 그러더라고. 만남은 아주 우연했어요.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의 아이 돌잔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절 보고 반한 남편이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직업도 묻지 않고 저보다 3살 많다던 남편과의 소개팅을 거절했어요. 별로 연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명희 씨, 종훈 씨 딱 한 번만 만나봐.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후배여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 하지만 상사분은 몇 번이나 제게 소개팅을 권하셨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소개팅을 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 연애하게 된 남편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에도 깊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방에 혼자 계시던 저희 아빠를 찾아뵙고 챙겨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청혼을 받고 저는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죠. 종훈 씨 부모님이 진짜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우리 집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형편 차이가 심하니까 걱정돼서. 괜찮아. 이미 내가 다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도 받아놨어. 그리고 부모님이 부자지 내가 부자인가?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시댁은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시부 덕에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굳이 말하자면 썩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기에 걱정이 됐죠. 하지만 자신만 믿으라던 남편의 말에 저는 결혼을 진행했던 거예요. 어머머 왔냐?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 해레비 안 보고 싶었어요? 결혼 초 시댁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제게 좀 쌀쌀 맞긴 했는데 시부와 시누이와의 관계는 꽤 괜찮았거든요. 사업을 하느라 가족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시부는 그래도 저희 두 아들만은 예뻐해줬어요. 시누이도 말수가 적긴 했지만 제게 예의를 잘 갖춰줬고요. 하지만 저를 향한 시모의 태도가 점점 쌀쌀맞아지자 슬슬 시댁에 가기 불편해지더군요. 예, 넌 레스토랑에서 어떤 순서로 포크 나이프를 써야 하는지도 안 배웠니? 아유, 하긴 이런 비싼 레스토랑을 와봤어야 알겠지. 예, 어머마, 너 옷이 그런 거밖에 없니? 기왕 쇼핑할 거 백화점에서 좀 좋은 옷들로 좀 사. 내가 너랑 창피해서 외출이나 같이 하겠니?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전 이렇게 포크도 나이프도 잔뜩 주는 레스토랑은 처음 와봤어요. 전 잘 모르니까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이거 나름대로 브랜드 있는 옷들이에요. 비록 어머님 눈에 차는 명품은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제가 넉말 입는 것도 아닌데 옷차림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 눈을 신경 써서 뭐해요. 시모는 날이 갈수록 저를 무시하더군요. 나중에 심해질 땐 제 친정까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세상에, 얘, 너 애들한테 대체 뭘 입힌 거냐? 네 시아버지가 사준 비싼 옷들은 다 어디 가고 저런 싸구려 옷들을 입혀놨어? 싸구려 아니고요. 시장표이긴 하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심사숙고해서 골라 사주신 옷들이에요. 그래도 시댁 오는 날이니까 아버님이 사주신 옷들 입혔었는데요. 애들이 차에서 아이스크림을 옷에 죄다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원래 내일 입히려고 했던 이 옷들로 갈아입힌 거예요.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어릴 적부터 좋은 것만 입고 먹어버릇해야 애들도 중산층 삶에 익숙해지는 거야.
다른 집은 며느리들 친정에서 하도 비싼 것만 해줘서 부담이라는데 아휴 내 팔자야. 이건 우리 집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저번부터 자꾸 입는 옷 가지고 저도 애들도 뭐라고 하시는데 옷차림으로 떨어질 격이면 차라리 진즉부터 떨어지는 게 낫죠. 더없이 가벼운 겉껍질에 불과할 테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말씀 저희 아빠 굉장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전엔 친정에 워낙 잘하던 남편을 생각해 적당히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일은 절대 참을 수 없었죠. 남편은 시모가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며 역정을 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저랑 동생 클 때도 맨날 친구 가려 사귀어라. 못 사는 애랑 놀지 말라 잔소리 하시더니 왜 이젠 제 아내한테까지 돈돈거리세요?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 없는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다고요. 네가 바로 그 내 덕분에 한의사 된 거야. 네 동생도 내 덕에 떵떵거리면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거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못 사는 애들이랑 어울려서 봐라. 네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았겠나.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이러는 거지. 어머부터 격이 올라야 애들도 부모를 보고 배울 거 아니냐. 그만 좀 해 당신. 애들이 머리 입든 예쁘기만 하구만. 왜 자꾸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평소 손주들 한번 예쁘다고 안아주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그냥 당신 주변을 다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게야. 게다가 평소엔 귀찮다는 듯 방관하던 시부와 시누이도 심해질 때면 한 번씩 시모를 타박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겪어보니 시모는 과시욕이 넘치고 꼭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처럼 평범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뭐든 마음에 들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결혼을 왜 반대하지 않았었는지 캐물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쭈뼛대며 말했죠. 사실 아버진 별 관심 없이 나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반대 많이 하셨었어. 근데 내가 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나 평생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니까 결국 백기를 드셨던 거야. 자꾸 저를 무시하는 시모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친정아빠에게 잘했으니 저도 그런 시모를 최대한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굳이 긁어 부스로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에 시댁의 발걸음을 뜸하게 하긴 했죠.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저냥 버틸만 했는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시누이가 결혼을 선언하며 사태는 급격히 변하고 말았어요. 저 집 나와서 엄마랑 인연 끊으려고요, 새언니. 당시 시누인 어릴 적 해외로 이민 가서 살고 있던 남자를 예비 남편이라며 시댁에 인사시켰어요.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가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저희 집안보다도 형편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때 저와 남편도 시댁에 함께 있었는데 시모는 그 남자를 정말 엄청나게 막대하더라고요. 감히 어디서 내 딸을 넘봐? 그 나라에서 직업도 별 볼 일 없다며 내 딸을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이러냐고. 감히 부모도 없는 놈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그래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는 한 달 새 몇 번이나 시댁을 찾아갔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시모는 그 남자에게 소금까지 뿌렸다네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 시누이가 저를 찾아와 시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니까 저도 그 사람도 엄마 설득해보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아빤 절 돕지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평소처럼 무관심한 상태예요. 네 엄마 고집 나는 못 꺾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설득해봐라 하고요. 그 사람은 결국 저한테 이별 통보하고 자기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갔어요. 너무 상처받았다고요. 그럼 아가씨는 그 나라로 따라가시려고요? 회사는 어쩌고요? 어차피 결혼 결심했을 때 그 사람 나라 지사로 이미 발령 신청해놨어요. 전 그 사람 놓치기 싫어서 지금 애원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가 뭘 하는지 알아요, 새언니? 그놈 빨리 있고 돈 많은 집 아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 있죠? 그때 알겠더라고요. 여기 더 있다간 평생 엄마도 휘둘리면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시누인 그 길로 시댁에서 나와
한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그 남자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남자와 재결합을 했던 거죠. 그 뒤 신우인 그곳에서 완전히 털을 잡고 살게 됐고 가끔씩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와만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 나라로 떠난 후 딱 한 번 신우이가 명절에 시모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그때 시모는 거실이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놀리냐 이 썩을 거사? 부모 뜻 거스르고 멋대로 살겠다는 널 난 더 이상 딸로 생각 안 한다. 그런 근본도 모르는 놈하고 살다가 어디 인생이나 한번 쫄딱 망해봐라. 내가 맨날 물 떠놓고 빌 거야.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래도 신우이는 마지막까지 시모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우인 더 이상 시모에겐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의 일로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가 완전히 흑화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였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 난 거라고. 아가씨가 떠난 건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해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우리 종훈이랑 결혼한 거 보고 희연이게도 옳다구나 싶어서 그런 거렁뱅이 만난 거잖아. 애초에 내가 너부터 결사반대라고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해가 없는 거야. 어머니, 희연이 일이 왜 집사람 탓이에요? 그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애초에 집이 잘 사고 못 사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님 그냥 돈 잘 버는 자식들이 결혼도 잘했다. 우리 이렇게 수준 높은 집안이다. 자랑하고 싶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 기왕 사는 거 기죽고 사는 것보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낫지. 내 주위엔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니들만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정신 차려. 인생은 보이는 게 전부야. 여보, 내가 말할게. 아니요, 어머님.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은 돈에 가려서 사람 자체는 보려고도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대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저는요, 저희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저 자신이 절대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런 사람 취급받으려고 제 발로 여길 더 이상 오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전 더 이상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전한 방관자였던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 하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을 생각한다고 해도 저를 하찮은 사람 취급하는 시모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차마 자신도 시모를 보러 가자는 말은 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시댁에 보냈어요. 시모는 저희 애들에게 시큰둥했지만 시부가 저희 애들만은 예뻐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와 척을 진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당신 오늘 회사 끝나고 곧장 퇴근한 거 맞아? 왜? 자, 이 사진 좀 봐. 여기 시내에서 다른 남자랑 시시덕거리고 있는 거 당신 아니야? 그거 퇴근길에 잠깐 시내 들러서 문구점에 갔던 거야. 그 사람이 대뜸 나한테 길을 묻길래 설명해 준 게 단데? 근데 이 사진은 어디서 났어?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지나가다가 당신을 봤대. 길만 설명해 줬다고? 어머니 친구가 보기론 당신하고 되게 가까워 보였다는데. 헛소리 하지 마. 대화 나는 게 1분도 채 안 되는데 무슨 다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여보, 당신 회사 근처에 어머니 지인이 하는 큰 갈비집이 있는 거 알지? 왜? 어머니가 그분 자주 만나러 갔다가 봤는데 당신 그 주위에서 자꾸 회사 사람인 것 같은 남자랑 보인다더라? 막 팔짱도 끼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내가 미쳤어? 다른 남자랑, 그것도 회사 동료랑 팔짱을 끼게? 확실해? 그럼 어머니가 뭐 헛거라도 봤다는 거야? 어머니가 당신이 맨날 메고 다니는 갈색 가방을 확실히 보셨대. 당신을 진짜 본 게 아니면 당신이 맨날 그 가방 메고 다니는 걸 어머니가 어떻게 알겠어? 글쎄, 난 아니라고. 저번부터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나 못 믿어? 남편은 자꾸만 제가 다른 남자와 시시덕대고 다닌다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처음엔 역시 아니지? 하고 웃던 남편은 갈수록 제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아무리 자신의 엄마가 절 싫어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생사람을 잡겠냐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 듣는 앞에서 곧장 시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시모의 반응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어머님, 남편한테 들으니까 자꾸 제가 남자랑 있는 걸 봤다고 하신다면서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아무리 내가 그런 걸 보고 들었어도 설마 했는데 너 진짜 천박하게 남자들 만나고 다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야? 자꾸 없는 소리 하시니까 발끈하는 거죠. 제가 일하랴 애들 보랴 얼마나 바쁜데 남자 만나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뭐 시간이 남아나서 그러겠니? 천박한 그 본능을 못 이기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 그러고 다니는 거지. 너 정말 실망이구나. 네가 아무리 출신이 천하다고 한들 그런 더러운 짓거리까지 하고 다닐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정말 동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억지 좀 쓰지 마세요. 진짜 절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나 바쁜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할 짓이 없어서 괜한 얘기를 했겠니? 너 이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설마 했던 내 생각이 아주 확신이 든다. 이런 널 그래도 아내라고 감싸던 내 아들만 불쌍하다. 아이고. 그때 시모가 남편이 저와 함께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로 인해 남편의 저에 대한 의심이 커진 것만은 확실했죠.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문제는 시모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회사 남자 직원들과도 모두 통화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거짓말 시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보니까 증거도 안 나오는 게 한 놈을 진득하게 만나는 건 아닌가 봐. 가볍게 만나는 사이에 그 사람들도 걸리기 싫으니까 당연히 거짓말하겠지. 당신 진짜 의처증이라도 걸렸어? 내가 아니라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어? 그럼 우리 어머니는 허언증이야? 아무리 당신 싫어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짓을 대체 왜 하겠냐고? 이미 남편은 시모의 잦은 모함으로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묻기 전부터 시모는 교묘하게 몇 달에 걸쳐 제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시모의 말을 무시하다가 점점 그 말에 의심이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제게 말을 했을 땐 남편이 시모에 의해 의심병이 생긴 뒤였던 거예요. 남편의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나 일주일 동안 한의원도 안 나가고 당신 뒤 미행해봤어. 뭐? 미행?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래, 오히려 잘 됐네. 뭐 있든? 없었잖아. 난 떳떳해. 없긴 뭐가 없어. 회사 점심 먹으러 갈 때나 회식 갈 때나 남자 직원들한테만 눈웃음을 실실 치던데. 이 더러운 여자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몰매 맞아도 할 말 없는 여자야.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은 점차 제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화장이라도 진하게 하고 가면 남편은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댔어요. 업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놓으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그냥 일만 했다고 해도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하고 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제게 손찌검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아! 당신 미쳤어?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깬다고. 애들한테 맞는 모습 보이긴 창피하고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건 안 창피하냐? 나를 애들 반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나한테 못 이랬을 거야. 난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웃기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어제 그러더라. 당신이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 봤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신이 나서 당신 번호를 따러 갔다던데. 그놈이랑 지금도 당신 연락하고 있지? 오늘 내가 회사로 안 찾아갔으면 그놈 만나러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자, 여기 어머니가 당신하고 그놈 보고 바로 찍었던 사진. 우리 어머니가 건너편 골목에 숨어서 찍었대. 이거 나한테 주면서 당신하고 제발 이혼하라더라. 처음엔 어떻게든 남편의 의심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직원까지 당하고 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에게 손을 올리며 한 남편의 말에 저는 소름이 쫙 돋고 말았어요. 전날 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웬 남자가 제 번호를 물어본 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에게 번호를 주진 않았어요. 유부녀인 제가 미쳤다고 그걸 줍니까? 근데 이상했거든요. 당시 41살이던 제가 동안이었던 것도 아니고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 번호를 물어본다는 게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나온 순간 아, 시모가 또 이간질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미 의처증에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남편은 시모의 말에 아무런 의구심도 갖지 않게 된 거죠. 당신 엄마가 내 그림자야? 어떻게 매번 날 그렇게 잘 발견해? 이상하지 않아? 난 그 사람 당신 엄마가 손 써서 일부러 나한테 보낸 사람 같은데? 난 그 사람한테 번호 준 적도 없어. 어머님이 또 거짓말 하시는 거야. 여기 연락처 목록 봐봐. 당신이 하도 의심해서 나 웬만한 남자들 번호도 다 지웠어. 여기 새로운 남자 이름이 어디 있어? 숨기려고 하면 뭘 못 숨겨? 그리고 이상하긴 어머니도 내가 걱정되니까 당신 뒤를 좀 밟으셨나 보지. 어디 진실을 말할 때까지 메타작 한번 당해봐. 어릴 적 아빠에게 회초리를 맞은 이후로 누군가에게 손찌검을 당한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이혼하자는 쪽지와 이혼 서류를 두고 말이죠. 이대로는 정말 남편이 무슨 일이든 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급하게 머물 원룸을 구했고 회사 일주일간 휴가를 낸 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 전화도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당신 회사도 휴가 썼다며? 왜? 이번엔 제대로 눈 맞은 놈이 있냐? 이혼? 그래, 이혼해. 나도 당신하고 살다간 정신병 걸려서 제명에 못 살겠어.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내가 먼저 버려버릴 거야. 당신하고 결혼하지 말라던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그 착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너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차마 아빠가 속상하실까봐 연락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냥 협의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제게 시모가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욕설과 손찌검을 한 건 증거를 남겨놨는데 이대로 시모를 가만두자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시모를 찾아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시모를 불러낸 거죠. 무슨 중요한 말? 너희들 이혼하는데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네, 너희들이 얼마 못 가서 이렇게 갈라질 줄 알았다. 수준 차이 나는 집안끼리 하는 결혼이 다 이렇지. 네 천안 출신이 결국 이런 사달 낼 걸 알고 있었어. 결국 우리 아들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게 뭐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예정을 생각해서 너한테 위자료 청구는 안 한다더구나. 못하는 거겠죠. 제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증거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꾸 천하다 하시는데 사람한테 그런 말 자체라는 어머님이 더 천해 보이는 거 아시죠? 자, 저희 둘뿐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머님이 저 이혼시키려고 작정하고 이간질 시켰던 거죠? 어머님이 사람도 써서 제 번호도 따게 시켰던 거죠? 천해? 기가 막혀서 원. 그리고 내가 안 그랬는데? 게다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렇게 널 싸고 돌던 내 아들이 이제야 네 바닥을 보고 네가 싫다고 하는데 난 처음부터 네가 끔찍하게 싫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자고 나 이렇게 불러내지 말고 얼른 깔끔하게 이혼해라. 솔직히 난 네가 낳은 네 애들도 싫다. 양육권도 그냥 빨리 네가 다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어. 아이, 그래야 우리 아들이 호흡 없이 새 출발할 거 아니니? 그렇게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박해도 안 떨어지더니만 네가 드디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럼 잘 가렴. 너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꾸 내 급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불쾌해서 그만 가련다. 하지만 여우 같은 시모는 끝내 자기 입으로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실실 쪼개는 표정과 애둘러 하는 시모의 말이 분명 시모의 지심을 말해주고 있었건만 혹시 모를 증거 수집에 대비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사람을 써서 뒷조사도 했었는데 시모의 만행에 대해 정황까진 포착했었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육권 가지고 온 걸로 만족하시죠? 겨우 조종훈 씨가 김명희 씨에 대한 집착이 수그러들었는데 계속 분쟁을 이어가면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대화로 법원은 제가 시모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들여줬어요. 또한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증거는 확실했기에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게 폭행까지 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내기엔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죠. 또한 저는 남편에게 받았던 고통으로 인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결혼 8년 만에 시모의 이간질로 인해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빠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 망할 자식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거사, 왜 아빠한테 진즉 말을 안 했어? 아빠 요새 몸도 많이 아프신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그래도 이젠 다 끝났어요. 저 애들이랑 정말 더 잘 살아갈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남편이 시모의 세뇌로 인한 피해자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끝까지 못 믿었던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무엇보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남편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이혼을 택한 거죠. 이러다 애들까지 다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는 걱정하는 친정아빠를 안심시키고 아이들과 새로 이사한 집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8살, 6살이었던 두 아들은 다시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죠. 시부는 귀찮은 일에 끼기 싫다는 듯 이혼 과정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도 그렇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때 정말 시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시부에 대해 이혼 직후 딱 한 번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된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저랑 오빠를 너무 올감했던 엄마보다 방관자였던 아빠가 더 미웠었어요. 아빠가 집안 중심을 잘 잡아줬어 봐요. 엄마가 과연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었겠어요? 아빠가 언니 애들이야 예뻐했다지만 진짜 손주들을 아꼈으면 언니 편을 들고 오빠를 혼냈어야죠. 전 언니 믿어요. 오빠 그 바보가 엄마한테 속아 넘어간 거겠죠. 그동안 못난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았어요, 새언니. 앞으로 꼭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도 제게 일말의 죄책감은 있는 건지 시부는 애들을 보여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아빠를 워낙 좋아했기에 저는 가끔씩이나마 남편에게 애들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애들에게만은 딱밤 한 대, 아니 야단도 제대로 못 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양육권 가지고 그렇게 싸워댈 때는 언제고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우리 보러 안 와요? 아빠가 바쁜 일이 좀 있으신가 봐. 대신 엄마가 2배로 우리 민욱이 민규한테 잘해줄게. 아직 아이들이 어렸기에 저는 이혼에 대해 설명해줄 날을 훗날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보다 친정에 자주 왕래하며 아이들과 셋이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이제 끔찍한 저 시댁에 대한 기억도 잊어가며 살 때쯤 갑자기 제 회사 앞으로 누군가 찾아왔더군요. 어머마, 잘 지냈니? 그 사람은 바로 저를 이혼시킨 장본인인 시모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정말 구역질 나게 싫었어요. 하지만 제발 자신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며 눈물까지 흘리던 시모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길거리에 시모와 서 있자니 퇴근길인 같은 회사 사람들이 많아서요. 내가 반갑지 않겠지?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더 늦기 전에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시모는 카페에 앉자마자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시작한 지난 3년의 이야기와 시모의 근황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왜 찾아오셨어요? 애들 아빠도 애들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랜데요. 사실 그거 다 나 때문이다. 그래, 어멈 네 말이 맞았어. 사실 예전에 다 내가 너랑 우리 종훈이 이혼시키고 싶어서 꾸민 일이었다. 너한테 길 물어본 사람도
네 번호 물어본 사람도 전부 내가 고용했던 거야. 말만으론 우리 아들 믿음을 100% 얻기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내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었지. 네, 알아요. 그때 제대로 된 증거를 못 잡은 게 천추한이었죠. 근데 그 얘긴 갑자기 왜요? 저 약 올리려고 오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난 진짜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널 떼어놨었다. 그리고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집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한 처자를 소개시켜 주었어. 얼른 널 잊고 새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야. 저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더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서요? 너에 대한 의심병에 배신감도 컸던 우리 아들은 애들 양육권까지 뺏기고 많이 힘들어했다. 근데 그 여자애가 간슬게 다 빼줄 듯 잘해주니까 우리 아들이 그 여자애한테 홀라당 마음을 빼앗겼던 거야. 그래서 자기 애들한테까지 연락도 안 하고 그 여자한테만 홀려서 지냈던 거다. 근데 정신이 불안전했던 애가 그 여자한테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졌던 거지. 근데 그 망할 것이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았던 거야. 집안 빵빵해서 돈도 안 벌어도 되겠다. 그 여자가 돈 펑펑 써대면서 양다리도 아닌 오다리를 걸치고 있었더라고. 그걸 알게 된 우리 아들한테 걔가 뭘 했는지 아니? 그렇게 순진하니까 네 엄마한테 속아서 조강지쳐도 자식도 다 버렸지 라고 했다더구나. 그 여자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뒤 원래도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이 심해진 전 남편은 결국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으로 인해 망가지기 시작했던 정신이 그 여자에게 버림받은 후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전 남편은 자신이 심한 의처증이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제 말대로 시모가 꾸민 일인 걸 바보같이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전 남편은 자신의 부모 집을 찾아가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놨다는군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자기랑 자기 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바로 나랑 방관자였던 내 남편이었다면서 걔가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더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다면서 어머닌 천벌받을 거라고 저주까지 퍼붓더라. 그 뒤로 아들은 한의원의 일자리도 다시 안 구하고 사라져버렸어. 겨우 수소문해서 그 애를 찾았더니 걘 지방의 한 허름한 원룸에서 막노동하면서 살고 있더구나. 자기 인생은 다 끝났다면서 말이야. 내가 데려오려고 해도 내가 또 찾아가면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더라. 시모는 시부에게 제발 아들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애원했다는군요. 평소 자식에게 무관심했던 시부 또한 전 남편을 몇 번이나 찾아간 모양인데 전 남편은 계속 찾아오면 더 멀리 숨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 양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다 내 탓이라면서 날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근데 어머마, 만약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우리 아들 찾아가서 설득했을 게다. 내가 아니라 좋은 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애원했을 거야. 그런데 어머마, 지난달 병원에서 그러더구나. 내가 암 말기란다. 나 이제 고작 석 달도 살까 말까라는구나. 비록 내 얼굴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원래 말기암이라는 게 죽기 전까지 멀쩡해 보일 수도 있대. 아직 우리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내 너를 찾아온 거다. 어머마, 내가 예전엔 너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근데 나 이렇게 가고 나면 평생 망가져서 살아갈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내가 아무리 죗값을 죽음으로 받았다고 한들 사실 우리 아들 못난 나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지 않니.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 중에 5억을 네 앞으로 남기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하고 재결합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시모는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긴 했어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던 시모가 곧 죽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며 아들을 부탁하는 시모를 보니 설마 이것까지 거짓말이겠어 싶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전 남편과 전혀 재결합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리 전 남편의 상황이 딱해졌다고 한들 전 남편이 저를 믿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제게 손까지 올렸다는 것, 불변의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냉랭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끝까지 돈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드네요. 근데요, 전 5억이 아니라 50억을 준다고 해도 아줌마 아들이랑 재결합 안 합니다. 전 이미 큰 상처를 받았고 제 인생에 그쪽도 그쪽 아들도 발 들여놓게 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사정은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네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솔직히 당신 천벌 받은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떠날 날을 받아둔 사람에게 차마 그런 잔인한 말을 내뱉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 좋은 한의사라는 직업도 가족도 정신적 건강도 모두 잃고 살아가는 시모에 의한 두 번째 피해자인 전 남편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애들에겐 참 좋았던 아빠였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전 남편은 조금은 놀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일이야?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당신하고 당신 엄마한테 있지. 기대는 마. 난 당신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추워도 없어. 근데 오늘 당신 엄마가 나 찾아왔었어. 당신 여자한테도 농락당하고 정신병원에서 입원도 오래 했었다며? 한의사도 그만두고 지금 막노동하면서 지낸다며? 뒤늦게 당신 엄마한테 당한 것도 다 알았고.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때도 당신 말이 다 맞았다는 걸 난 진즉 알았어야 했어. 내가 바보였다고. 게다가 애들하고 연락 끊고 다른 여자까지 만났었으니 미안해서 애들 보여달라는 말도 더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내 인생은 다 망가졌어. 그리고 날 이렇게 만든 어머니랑은 평생 인연 끊고 살 거야. 근데 어머니가 당신을 왜 찾아갔어? 당신하고 재결합해서 당신 마음 좀 돌려달라더라. 그러면 유산으로 5억을 주겠대서 거절했어. 당신 아직 몰랐지? 당신 엄마 암 말기래 시한부 선고받았대. 난 아직 당신이 원망스럽지만 모든 걸 잃은 데다 엄마까지 곧 잃게 될 당신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불쌍해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당신 인생 다시 잘 살아봐. 나랑 재결합은 안 되겠지만 애들 아빠로서 애들한테만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저는 마지막 정으로 전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 전화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전 남편의 말은 그야말로 반전이더군요. 어머니가 암? 그거 보나마나 거짓말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저번엔 갑자기 자기가 심한 간경변이라면서 이식을 못 받아서 곧 죽는다고 했었어. 그러면서 자기 마지막 소원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우는데 놀라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었어. 그러니까 그러시더라. 어머니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랑 동남아 패키지 여행 갔다 왔는데 무슨 간경변이냐고. 어머니는 예전 당신하고 나 갈라놓을 때 그랬듯이 그냥 내 마음 돌리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던 거야. 그리고 나 일주일 전에도 아버지 전화 받았어. 그때 들었어. 아버지랑 어머니 종합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 아마 그 5억도 전부 거짓말일걸? 돌아가실 일이 아직 없는데 왜 놓어? 미안해 민욱이 엄마. 내 어머니 끝까지 그렇게 당신 이용하고 농락하려고 했네. 당신은 날 생각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전화해줬는데 말이야. 당신 엄마 진짜 대단하다. 놀라워. 어메이징해. 내가 할 말이 없다. 근데 내가 전화 끊기 전에 이 말은 마지막으로 하자. 당신 그런 한심한 엄마 때문에 끝까지 자기 인생 망칠 셈이야? 정신 차려.
당신 엄만 당신 엄마고 당신은 당신이야. 그 말이 원동력이 안 되면 우리 애들이 생각해서라도 이 악물고 일어서 애들한테까지 창피한 아빠 더는 되지 말란 말이야. 할 말을 마친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전 남편도 저를 끝까지 농락한 시모도 다 짜증나고 싫었죠. 그래도 전 남편은 그러려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에겐 너무 약이 오르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날 시모를 밖으로 불러내 말했어요. 그래, 내 말 생각해봤니? 네, 저 아줌마 말대로 할게요. 근데 전 아줌마한테 한 번 된통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대가를 먼저 받아야겠어요. 아줌마 곧 돌아가신다고 했죠? 그 5억 저 미리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 재결합할게요. 뭐? 얘 탕돌한 것 좀 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 돈을 줘? 우선 우리 아들 찾아가서 마음 돌리고 혼인신고부터 다시 해. 그럼 내가 그 유산 주마. 웃기지 마세요. 5억이 먼저예요. 왠지 말해드릴까요? 저는 기가 차는 시모에게 휴대폰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곤 자동 녹음 기능으로 저장돼 있던 전날 전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려주었죠.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던 시모는 점점 표정이 겁에 질리더군요.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저는 그런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이건 이제 아시겠죠? 아줌마가 언제 하늘로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믿고 재결합을 해요? 솔직히 그 5억 준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직 아들이 모른다는 말로 아직까지 아줌마가 말기암이라고 속일 생각이었나 본데 간경변 얘기도 그렇고 속이려면 더 철저했어야죠. 세상에 목숨이 간절한 진짜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무서운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아무렇지도 않게요. 아니, 난 그냥 우리 종훈이를 위하는 마음에. 위해요? 아니요. 이건 그냥 아줌마 욕심일 뿐이에요. 자식을 어디까지 아줌마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요. 그리고 진심이어도 모자란 판에 이런 거짓으로 사람을 또 농락하려고 들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은 평생 아무에게도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모두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죄, 멀쩡한 가정 박살내놓은 죄, 꼭 하늘에서 물벼락이라도 내릴 거라고요. 죄값으로요. 시모는 당황해서 주위를 마구 살폈어요. 이미 우리 대화를 모두 들은 사람들은 시모를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시모는 결국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 그렇게 한 방 먹였어도 어딘가 속이 덜 시원했어요. 때문에 전 이혼 후 처음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아직 자신의 회사에 있다던 시부를 찾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했네요. 제가 오는 길에 보내드린 음성 녹음 다 들으셨죠? 저랑 애들 아빠가 한 통화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저랑 어머님이 한 말이요. 그래, 다 들었다. 상황도 모두 알겠어. 망할 여편네. 끝까지 이런 짓거리로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제가 그래도 애들 할아버지니까 마지막으로 예의 갖춰서 아버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아버님 이 회사 보면 아버님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죠? 아니요. 아버님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장을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아버님은 제가 이혼할 때도 지금도 말은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 회피하셨잖아요. 근데 더는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실패한 삶을 이어가지 마시라고요. 아버님이 가정에서 중심을 진즉 잘 잡았다면 과연 집안이 이렇게까지 풍비박산 났을까요? 더는 모든 상황을 회피만 하지 말고 어머님 버리세요. 그리고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아들 더 늦기 전에 구하세요. 더는 후회할 일 아버님 인생에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해준 사람이 여태 없었다. 나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구나. 네 말대로 우리 아들을 끝내 놓치기 전에 내가 정말 달라져 보마. 어머마, 예전엔 내가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그래도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시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얹을 말이 없었던 전 조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시부의 회사를 나왔죠. 이후 시모는 시부에게 결국 이혼을 당하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혼자 쓸쓸히 살고 있습니다. 신우인 여전히 시모와 인연을 끊고 시부와 전 남편과만 가끔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전 시댁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 사건 이후 가끔씩이나마 아이들을 시부와 남편에게 보여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모 일로 통화를 한 지 얼마 뒤 전 남편이 절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거든요. 민욱이 엄마, 당신이 그때 나한테 전화해준 일로 나 정말 큰 용기 내서 여기 왔어. 예전에 내가 당신을 못 믿었던 거, 그리고 그런 입에 올리지 못한 일들까지 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민욱이 엄마, 당신 말대로 나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다시 일어서 볼게. 약속해. 근데 내 유일한 살아갈 힘인 애들 제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자격 없지만 나 진짜 애들한테만은 좋은 아빠로 남도록 노력할게. 보는 사람도 웅성거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의 용기에 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아빠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이나마 애들을 시부와 전 남편에게 보냈던 거예요. 전 남편은 지방에서 다시 올라와 시부의 집에 머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치료가 온전히 끝나면 그때 다시 남을 도울 수 있는 한의사로 재취업하겠다면서요. 시부는 전 남편과 함께 제가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갈 때마다 집 밖에 나와 저를 맞아주곤 합니다. 고맙다 어머마. 네가 애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덕에 우리 종훈이가 그나마 조금씩 웃음을 찾고 있어. 우린 더 욕심 안 부리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만 애들 보여주고 살아도 우린 너무 감사해. 물론 애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전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전 남편도 시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냥 우린 또 다른 형태로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이렇게 찾은 거죠. 올해 12살인 큰아들 말로는 시모가 한번 시댁에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모는 손주들까지 모두 와 있는 그 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나만 빼놓고 이렇게 희낙낙한다고? 왜 내 자리는 없어? 왜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나도 외롭고 쓸쓸하단 말이야. 그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애들 보잖아. 당장 나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일생일대 실수였어. 하지만 이렇게 소리치며 시부가 시모를 질질 끌어냈다고 해요. 그 뒤 떠나지 않던 시모는 결국 전 남편이 부른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고 했죠. 결국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시모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어요.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실패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과거의 잘못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니 이제 저도 과거는 모두 털고 앞만 보며 살아갈 생각이죠. 힘이 닿을 때까진 문방구 앞 학교 학생들을 위해 문방구 운영을 할 거라던 친정아빠를 자주 찾아뵙고 훗날 아빠가 노쇠하시면 서울로 꼭 모시고 오려고 해요. 또한 시모가 전 남편과 신우이를 어떻게 망쳤는지 절대 잊지 않고 저는 꼭 아이들의 인생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해 얻은 가르침이니까요. 가끔 주위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유튜브 사연을 들으면 제 전 시모 같은 실수를 하는 부모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사연이 그들의 귀에 꼭 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향한 지나친 욕심과 잘못된 사랑은 결국 자식의 인생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해요. 자식은 부모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